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후경 박사님의 글 합리화의 함정,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우리 마음이 때로는 스스로를 좀 속이잖아요. 바로 그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또 우리의 진짜 행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후경 박사님은 이 글에서 합리화를 현실주의, 현재주의 이 두 가지와 함께 우리가 잘 빠지는 행복 착각 3요소 중 하나로 꼽아요. 행복 착각이요? 네, 마치 우리 정신에도 면역 체계 같은 게 있어서 어떨 땐 우리를 보호하지만 이게 또 과잉 반응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아, 정신적 면역 체계. 재밌는 비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합리화라는 게 굉장히 흔한 마음의 지름길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글 시작을 아주 재미있는 농담으로 하시더라고요. 신부, 목사, 랍비가 헌금 나누는 이야기요. 이게 합리화랑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죠. 좀 심각할 수 있는 주제를 유머로 탁 던지는 건데요. 네네. 이 농담이 보여주는 건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는지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하늘의 뜻이다 라거나 신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면서요. 하하, 그렇죠. 근데 박사님은 이걸 또 다른 사례, 그러니까 정신 능력이 좀 온전치 못했던 분이 1억짜리 집을 10,000원에 팔아버린 그런 안타까운 실제 사례랑 딱 대비시키거든요. 아, 극과 극이네요. 네, 정신 상태가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한쪽은 판단력이 흐려진 비극이고 다른 쪽은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 이익을 정당화하는 뭐랄까 희극 같은 거죠. 결국 합리화라는 건 나 자신을 속여서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불편한 진실, 뭐 예를 들면 죄책감이나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피하려고 그럴듯한 이유를 자꾸 덧붙이는 거죠. 이게 물론 일시적으로 불안을 줄여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아, 순기능도 있군요. 그럼요. 하지만 아까 그 농담에서처럼 자기 이익을 포장한다거나 현실을 좀 왜곡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게 크죠. 양면성이 있네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 합리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4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제시해요. 첫째가 경험의 모호함, 둘째는 자기 확신 편향, 셋째는 확증 편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합리화가 언제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 그 요인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4가지. 그럼 첫 번째, 경험의 모호함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우리 경험에 모호하다는 건가요? 내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뇌가 외부 현실을 뭐랄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우리 내부 상태 있잖아요. 생각, 감정, 기대 같은 거요. 여기에 훨씬 더 영향을 받아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요.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기본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합리화가 시작되는 지점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호함이라는 틈새를 이용해서 합리화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경험을 자기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한테 더 끌리고 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자꾸 찾아보게 되고요. 반대되는 건 슬쩍 피하거나 무시하고요. 이 박사님이 드신 예시 중에 증거에 대한 이중잣대 이야기가 딱 이거네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거나 믿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조금만 있어도 아, 맞네 하고 넘어가는데 싫어하거나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에이, 설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심리적 기반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 그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또 다른 예로 암 환자들이 자기보다 좀 더 심각한 환자랑 비교하면서 위안을 얻는 비교 편향 같은 것도 언급돼요. 아,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죠. 96%가 자기가 다른 환자보다 건강하다고 믿는다는. 네, 물론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적응하려는 노력이긴 한데 이건 역시 현실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괜찮네, 견딜만하네 이런 결과만 느끼는데 그 밑에서는 뇌가 열심히 현실을 조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방어 기제의 기능이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이른바 회복 탄력성의 역할도 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 그래서 때로는 트라우마나 약동 같은 아주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이걸 잘 재해석하면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흥미롭네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를 피하려고 지불할 의향이 있는 돈이 실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장애를 없애려고 지불할 의향이 있는 돈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정말요. 네,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그 사람의 적응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남의 불행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고 내 불행은 합리화를 통해서 좀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와, 경험의 모호함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럼 두 번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기 확신 편향. 이건 또 뭔가요? 코끼리 등에 탄 생쥐 비유가 재밌던데요. 네, 그 비유가 딱이죠. 다리가 무너졌는데 생쥐가 우리 둘 무게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은근한 자기 교만 또는 과신 경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영역에서 좀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자기 긍정 확신, 내가 남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는 자기 낙관 확신, 내 미래는 남들보다 더 밝을 거라고 믿는 거고요. 음. 셋째는 자기 통제 확신, 심지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조차 내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왠지 다 제 얘기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과신이 실제 정보의 질이나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내가 그냥 만들어낸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럴듯함? 네. 기업 인수합병이 실패하는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상대 기업 경영자가 나만큼 유능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과신하는 걸 꼽은 예시도 있었죠. 네, 봤어요. 결국 자기 능력을 너무 믿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계획 오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획 오류요? 네. 내 능력이나 내 상황은 뭔가 특별하다고 믿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 자료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실패 경험 같은 객관적인 정보, 이걸 외무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아, 남들은 실패했어도 나는 다를 거야. 이런 거요. 딱 그거죠. 그래서 큰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예산이나 기관이 터무니없이 초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도 어쩌면 이런 계획 오류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외부 관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경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도 우리가 이 편향 때문에 나는 달라 이러면서 조언을 잘 안 듣는다고 지적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내 상황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그 강력한 느낌을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판단을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의심해보는 훈련도 필요하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경험 데이터나 객관적인 조언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내 직관이나 느낌이 얼마나 편향될 수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내 안의 편향을 인정하는 것. 어렵지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확증 편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매일 보는 현상 같아요. 그렇죠. 확증 편향. 이 박사님이 요약하신 YSI-ATI,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보이는 게 전부다. 네, 맞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가설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잡고 주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면에 내 생각과 다른 정보는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평가절하해버리는 경향이죠. 네네. 그 유명한 고릴라 실험 있잖아요. 아, 네. 농구공 패스세다가 고릴라 놓치는 거요? 네, 그거 정말 대표적인 예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딱 집중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명백한 현실조차도 못 볼 수 있다는 부주의맹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같은 뉴스를 보고도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막 싸우잖아요. 이것도 확증 편향이겠네요? 대표적인 예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거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과학자들조차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람속 분석 사례, 그거 좀 충격적이지 않으셨어요? 네, 저 그것 보고 좀 놀랐어요. 아니, 객관적이어야 할 과학 연구에서조차 자기 이론을 뒷받침하는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했다니. 이게 바로 레온 페스팅어가 말한 인지 부조화 이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 부조하여? 네. 우리는 생각과 행동 사이에 또는 내 생각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 인지 부조화 상태를 해소하려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던지 아니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아주 강력한 욕구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페스팅거가 연구했던 그 종말론 집단 사례가 정말 극단적이긴 한데 확 와닿더라고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예언이 털렸는데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신이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합리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든 자신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 엄청난 불일치를 메우려고 필사적으로 합리화를 한 거죠.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고요. 참 인간의 마음이란. 그럼 이런 확증 편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박사님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시는데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내 생각과 반대되는 증거나 주장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악마의 옹호자 역할을 해보는 거죠. 악마의 옹호자. 네. 또 다른 방법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역할 교대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내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의식적인 노력이 핵심이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런 합리화는 어떨 때 더 강력하게 작동하게 될까요? 이 박사님은 세 가지 요인을 드셨죠. 첫 번째가 위협의 강도였습니다. 위험 강도라고도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방어 기제는 뭐랄까 사소한 짜증이나 스트레스보다는 아주 큰 충격이나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위협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박사님 예시처럼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이건 엄청 큰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합리화하면서 용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설거지를 맨날 미룬다. 이런 사소한 습관은 계속 거슬려 하고 용서 못하기도 하고요. 아, 진짜 그러네요. 신기하다. 네. 큰 위협은 우리 방어 시스템을 막 총동원시키는데 작은 불편함은 그냥 계속 신경을 긁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아주 가혹한 신고식을 치른 집단에 오히려 더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사이비 종교 같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게 가치 없는 일일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 고통이나 투자를 정당화하려는 강한 합리화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아, 고통이 클수록 합리화도 강해진다. 두 번째는 불가피성이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딱 이 말 같아요. 네, 맞아요. 벗어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친구라면 절대 용납 못할 행동인데 가족이 하면 아유,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러면서 비교적 쉽게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는 끊을 수 있지만 가족은. 네, 가족은 그럴 수 없는, 즉 불가피한 관계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한 번 내린 결정, 예를 들어 투표 결과라든지 직업 선택이라든지 이걸 되돌리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 선택이 사실은 최선이었다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일리가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자체를 아주 싫어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 어떻게든 설명을 만들어내려고 애쓴다는 거죠. 불확실성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차라리 진단병이라도 확실한 불치병보다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아주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서 글로 써보는 것, 이게 심리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경험을 언어로 설명하고 구조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얻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글쓰기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군요.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긍정적인 경험은 너무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하면 오히려 감동이나 여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정말요? 네, 약간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미스테리를 만들고 그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죠.
영화 감독들이 일부러 좀 모호한 결말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이 박사님은 불확실성 앞에서 섣불리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 능력을 위대한 작가의 자질로 언급하기도 하셨죠. 와, 불확실성의 힘이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위협이 트거나 피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설명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합리화라는 방패 뒤로 숨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 합리화라는 아주 강력한 정신적 도구를 사용해서 세상을 끊임없이 내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박사님은 글 후반부에서 이런 합리화에 아주 익숙한 우리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을 제시합니다. 아, 누구죠? 바로 고대 중국의 성인 노자입니다. 노자요? 네,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신을 묘사하기를 주변에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합리화 잘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는 텅 비어있고 조용하고 심지어 좀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해요. 마치 갓난아기 같다고도 하고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했던 그런 강력한 방어 기제나 합리화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모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죠. 노자가 나는 홀로 남들과 달리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 도에게서 자양분을 얻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한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네.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것에 의지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박사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깨달은 자와 어린아이의 중요한 차이를 지적해요. 둘 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듯한 합일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어린아이의 합일은 아직 자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세상과 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뭐랄까 미분화된 상태의 합일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거죠. 아, 반면에 노자와 같은 깨달은 자의 합일은 세상의 다양성과 차이를 충분히 겪고 이해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결국 참된 나와 하나임을 깨닫는 훨씬 더 깊고 성숙한 차별화된 합일의 경지라는 겁니다. 와, 차별화된 합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는 퇴행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아이의 순수함과 어른의 지혜가 통합된 더 높은 차원의 성숙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선형처럼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야, 깊은데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려면 이 박사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행복의 함정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내 마음이 보는 대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현실주의, 현재의 감정으로 미래를 쉽게 판단하는 현재주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본 이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내 생각이나 인식을 계속 의심해보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지혜, 즉 외부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이 합리화라는 가면을 자꾸 벗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것이 이 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길은 아니죠. 본문에 인용된 어떤 수도자의 고백처럼 아주 점진적으로 소박해지고 수용적이 되고 심지어 나라는 생각마저 내려놓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노자와 같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깨달음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겠죠. 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합리화라는 게 단순히 핑계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눈을 가려서 현실을 못 보게 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제안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혹시 어떤 선택이나 감정 아니면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미묘하게 이건 이래서 괜찮아 라든지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라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순간은 없었는지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알아차리는 거군요. 네. 그걸 뭐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현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실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